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적입니다. 저는 숲속에 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라시아에는 우리 민족 같은 기마민족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마민족의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구려는 당연히 기마민족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고구려는 기마민족 국가도 아니고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일종의 대륙이라든가 또는 고구려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리고 생물학적 원형이죠. 뭔가 역동성이 있고 넓은 곳을 나고자 하는 이런 생물학적 본능 때문에 기마민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민족이 기마민족 국가와 비슷하다는, 기마민족 국가와 연관됐다는 설은 일본인 현 얘기입니다. 일본이 해방 전에는 주로 임나일본 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남부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설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1945년 이후에 점차 변해지면서 1947년도에 젊은 일본의 학자인 에가미 나미와라는 사람이 기마민족 국가설, 후에는 기마민족 정복 국가설인데요. 그 사람은 동아시아사, 특히 유목사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마민족에서 정복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마민족 집단이 구역의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 설에는 많은 맹점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숨은 논리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학계라든가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기마민족 또는 부여와 고구려가 기마민족 국가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지금까지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 발전한 원조선, 고구려, 발해, 그 이후에 현재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이 터는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지정학적으로도 동아시아 역학관계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유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경학적으로도 정말 가치가 풍부한 것인데요. 문화적으로도 이른바 북방유목문화, 그리고 중국의 한족의 중화문화,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런 농경문화 계통이 만나는, 즉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합쳐지는 아주 절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기마민족 국가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역사를 한반도의 역사, 그리고 한반도 가지고 있는 나쁜 점들을 전제한 역사적은 지향해야겠죠. 기마민족이라는 것은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 집단을 얘기하고, 국가란 것은 그들이 일으켰던 정치적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말을 타야 되고요. 말을 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거기에 걸맞는 의복, 복식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 즉 집의 형태가 달라지고요. 기마민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가 말을 능숙하게 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능숙하게 타기 위해서는 의복이 좀 색달라야 되는데요. 고구려는 마침 말 타기에 편한 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를 끈으로 잘록하게 매고요. 바질 스타일로 되면서 아래를 딱 좁았기 때문에 이것은 말 타기에 굉장히 적합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기마민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민족들은 정착성이 아니라 늘 이동성 집단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고착적인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돌을 주로 사용한 것은 고구려인들이거든요. 온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정착성을 의미해요. 틀린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먹는 음식도 농경민들처럼 농사를 지어서 오는 곡식이 아니라 유목하면서 키운 가축의 젖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목민족들의 식문화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동하면서 말 뒤에 동복이라는 쇠솥을 싣고 다니는 겁니다. 이동하다가 내려서 동복에다가 음식을 끓여 먹고, 아마도 설렁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온 것이겠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들이 민속 아닙니까? 각종 민속을 보더라도 우리는 유목과 또는 말과 연관된 것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신앙도 우리는 현재로서는 주로 농경과 연관된 신앙들이 발전했고요. 유목과 연관된 신앙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목축과 연관된 이런 신앙과 설화들은 있죠. 예를 들면 호주몽의 설에서 말과 연관된 것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성격이 있지만 유목문화 집단 또는 기마민족 집단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정치체계입니다. 만약에 기마민족 집단이라면 기마민들에 걸맞는 관료 체계를 비롯해서 중앙정치 그리고 지방관리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고구려는 또는 우리 민족의 정치적 국가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죠. 고구려는 기마민족 국가가 아니고 당연히 고구려의 구성원들은 기마민족은 아닌 것이죠. 기마민족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마민족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기마민족이라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기마민족과 농경민족과 해양민족과 숲해민족과 이런 것들이 모두가 어우러진 조화된 체제가 가장 완벽한 것이죠. 아무리 기마민족들이 강한 군사력과 정치를 바탕으로 정복국가를 세웠다 할지라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문화도 발전하지 못하고요. 백성들의 삶도 그다지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역동성, 넓이를 지향하는 것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기마민족 국가 이걸 지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구려가 정말 기마민족 국가인가를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가 출발한 지역은 중만주 지역이고요. 발전한 지역은 남만주 일대입니다. 그리고 5세기에 들어가면서 현재 대동강 유역이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만주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초원이 펼쳐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략 5개 정도의 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중국 학자들 중에서는 11개 이상으로 구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5개 그랬을 경우에는 서쪽으로는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원과 연결이 되고 서북 방향으로는 요소지방의 건조지대를 거쳐가지고 몽골 초원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북상하게 되면 흥할령을 기점으로 해서 흥할령 북서쪽으로 해서는 바이칼 그리고 알타이 초원으로 연결되니까 쭉 달려가다 보면은 헝가리 초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기마민족 집단들의 활동 루트예요. 그리고 정부로 올라가야 되면 흑룡강 북정부터 흑룡강 중류, 흑룡강 끝까지 저 사할린과 오츠크 사이로 빠져나가는 흑룡강 주변 지역은 지구상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대밀림지대입니다.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나무가 풍부하고 쓸만한 목자가 풍부하고 당연히 거기에 서식하는 온갖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문화는 사냥꾼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냥 그리고 모피 획득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한편에서는 제가 숲속에 있듯이 이런 숲속에서 많은 약초라든가 아니면 버섯이라든가 이런 식물들을 자연스럽게 채취할 수가 있어서 수렵 채취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 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을 어떻게 말을 타고 달리겠습니까? 그런데 중만주 이북의 동만주 보면 이런 곳이 아니라 완벽하게 빽빽한 밀림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달릴 수가 없고요. 말이 그냥 걸어 다니는 정도고 주로 원거리에는 발달된 강물을 이용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숲을 망각했기 때문에 물이 숲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많고 숲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옹달샘 조그만 내가 흐르고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만주, 특히 동만주 일대는 엄청나게 많은 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만주에는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60여 개나 된다고 그래요. 이게 실상인 겁니다. 고구려는 제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는 서쪽에 요소지방과 연결되어 있던 건조지대 유목문화 집단들, 그리고 흥할령을 기점으로 해서 넘나드는 초원 유목문화권들, 그리고 흥할령을 넘어서 동남방해로 직진하게 되면 부여의 시원지가 되고요. 다시 막바로 거기서 정남으로 진행하게 되면 고구려의 건국 지역이 되는 겁니다. 남만주 일대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중만주부터 해서 북만주, 동만주 일대는 대체적으로 수렵 삼림문화권이고요. 동해 중부 이북과 서해 중부 이북에는 해양문화권이에요. 고구려는 유목문화가 아니라 기마민족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섞인 것이고요. 저 고구려 사람입니다. 제가 고구려를 좋아하고요. 고구려의 피가 많이 섞였다고 자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게 되면 당연히 초원 유목민, 즉 기마민의 피가 있죠. 그런 한편으로서는 바다를 항해하는 세일러, 항해인의 피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캐고 모든 것들을 채취하는 삼림인의 피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에 딱 갇혀지면서는 농경문화를 영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농경인의 피가 섞여 있는 겁니다. 저는 전형적인 유목인의 피가 섞인 기마인의 후손이지만 우리 집사람은 전혀 정반대로 농경민의 자손이거든요. 외모부터 성격부터 가치관부터 모든 것이 농경인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구려 아니면 우리 민족의 사실은 문화적, 혈연적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이 기마인, 고구려가 기마민족 국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중국 측의 기록도 나오고요.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인들이 기마군단을 활용했다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미 3세기 전반기에 동천왕이 위나라와 싸울 때 철기를 동원하거든요. 철기란 것은 철로 무장한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를 이어서 고구려왕 때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는 기병 얘기가 나오죠. 특히 400년에 신라를 도와서 쭉 남쪽으로 내려갈 땐 보기 5만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병과 기병을 합해서 5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병력이겠습니까? 특히 장수왕 때는 439년에 800필에 달하는 말을 배에 실어서 당시 오늘날의 양자강 하류에 있었던 송나라에게 수출하거든요. 그것은 고구려가 말을 사육했거나 아니면 선비적했던 쉬리에게서 사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충분히 김하군단을 활용할 수가 있죠.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남부인 신라, 특히 가야계 무덤에서 김하문화 연관된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벽화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대동강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안악사모분, 덕흥리 고분, 그리고 개마총 유명하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도였던 국내성 주변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삼실총이라든가 통구 12호 고분을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갑옷으로 둘러싼 말 위에 올라타서 완벽하게 투구부터 발끝까지 철갑옷으로 무장한 병사가 장창을 휘둘르면서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그보다 1000년 후에 등장한 유럽의 중세의 기사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이고 뛰어나고 효율적인 무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구려는 확실히 김하군단을 활용했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고구려인들 또는 고구려는 김하민족이나 김하민족 국가가 아니라 김하군단을 잘 활용을 해서 국가 발전에 성공한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에는 말 타고 달릴 곳이 없습니다. 만주에서도 일부분만 말을 타고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고구려는 점점 더 토로 확장시키면서 현재의 만주 일대와 한반도 중부 이북을 전부 다 장악하면서 거기에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잘 활용을 해서 그 중에 하나 김하군단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당연히 농경문화와 유목문화의 장점을 활용한 김하군단이니까 얼마나 더 효력이 강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죠. 6세기 후반에 돌골계의 암각화를 보면은 말탄 개마무사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고구려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목민족들은 그렇게 강력하고 무거운 무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속하게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볍게 무장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옷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정주영 문화와 이동국성 문화를 합쳤기 때문에 기술력도 합쳤기 때문에 그들은 김하군단의 말부터 사람까지 온 전체를 철갑으로 무장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탁월한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려는 김하민족 국가다. 우리는 김하민족의 후손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만주를 찾고 그리고 더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확장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 좋고요. 실질적으로 고구려 또는 우리 민족이 활동한 이 만주 일대와 한반도는 정말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농경민의 피와 김하민의 피와 수렵 삼림문화의 사냥꾼의 피와 그리고 먼 바다까지 항해하는 항해민, 즉 해양민의 피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생물학적 원형, 역사적 원형을 찾고 회복하면서 글로벌리제이션, 새로운 인류 문명에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구려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